네, 이제 5번째 챕터 청구 프로그램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사무관리사 자격증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청구 지식만 쌓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도 키워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마스터를 하면 본인의 능력이 훨씬 더 향상이 됐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프로그램 활용하는 문제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인데요. 두 번의 프로그램의 수신자 자격조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를 혹은 하나로를 달아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기본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한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주민번호를 넣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마크를 통하게 되면 클릭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 사람이 보험이 되는지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의료급여 환자인지를 자동으로 우리가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올 때마다 자격조회를 해서 특히나 우리가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분들은 자주 자격이 변동되지는 않겠지만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분들이거나 건강보험에 분류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차상위 계층으로 또 분류가 돼서 떠주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은 자격조회를 오실 때마다 해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자격이 약간 이제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최하위 계층보다는 약간 위에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신고를 이분들이 등록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입에 따라서 이게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가 됐다가 의료급여 이종으로 또 분류가 됐다가 수시로 변경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주기적으로 올 때마다 반드시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주민번호를 넣고 우리가 그냥 클릭해서 넘어가도 되지만 주민번호를 넣고 우리가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자격이 조회되게끔 만들어주는 두 번의 또 기능이 있죠. 그래서 설정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왼쪽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 환경 설정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병원에서 세팅을 또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주민번호 입력 후 엔터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자격조회, 내가 클릭을 누르지 않아도 엔터만 누르게 되면 자격조회가 자동으로 되는 그런 설정안을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를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27번 우리가 두 번의 프로그램의 수신자 자격조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는 문제였죠. 자, 1번 보기부터 보도록 하면 수신자 조회를 하는 버튼은 환자의 주민번호 바로 옆에 있다. 그렇죠? 방금 전에 확인을 했었죠. 두 번째, 신환이거나 환자가 3년 만에 내원한 경우에 수신자 조회를 하면 된다. 그래서 수신자 조회는 바로바로 올 때마다 환자가 특히 의료급여 환자이거나 혹은 차상위 계층의 환자는 변동이 자주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우리가 확인을 해서 변경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 우리가 인터넷이 되지 않는 경우 공단 서버에 접속이 되지 않으므로 수신자 조회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인터넷이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공단을 통해서 자격조회는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터넷이 되는 상황에서만 자격조회는 가능하다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네 번째, 진료를 입력한 뒤 수신자 조회를 새로 해서 우리가 자격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입력된 본인 부담금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변동을 하고 나서 우리가 뭔가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자격 조회 후에 본인 부담금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격 변동이 된 분인데 그 이전의 걸로 본인 부담금 수납이 돼서 청구가 들어가면 공단에서 지급 불능이 되거나 심평원에서 조정이 돼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 변동을 먼저 하고 나서 진료 입력을 해서 본인 부담금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자판의 엔터키로 수신자 조회가 작동하도록 환경 설정에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해서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골라보면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외에도 우리가 두 번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책자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익히고 실제 병원 업무를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좀 정리를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6번째 병원 사무관리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병원 사무관리사라는 자격을 취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보험에 대한 지식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점이 이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사무관리에 들어가는 건 뭐 우리가 세무 혹은 회계 혹은 개인정보부터 각종 병원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 업무까지 다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병원에서 굉장히 유능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 풀이 같이 한번 해보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병의원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병원에 우리가 수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앞에 부분에 우리가 열심히 봤던 보험과 관련된 기준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원의 수익에 고가의 수익이 나오는 것들은 그렇죠. 비급여와 관련된 수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우리가 수익으로 잡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병원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거는 비보험이나 보험과 관련된 우리가 수입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보험은 당연히 비급여 진료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앞에서 했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보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부대사업이라고 해서 혹은 부대수입이라고 해서 기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진료비 외에 발생하는 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첫 번째 차시에도 우리가 두 번째 차시에서 얘기를 했던 학교 구강검진이라는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에서 우리 병원에 또 학생 수에 맞춰서 비용을 얼마를 했다라고 부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보건소 사업 비용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또 별도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병원과 이제 협약을 해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진료의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소 사업 비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진단서, 의뢰서, 발급 수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가적으로 수입이 또 발생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타 병원에서 위탁받은 검사료 이런 것들도 다 의료 부대 수입으로 잡혀서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인데요. 다음 중 병의원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물어봤고요. 보기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면 치과의 수입은 크게 보험, 비보험, 기타 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2번 보험 수입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심사 결정된 금액에서 3.3%를 제외하고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불만을 가지고 계시죠. 아니 세금을 신고를 또 별도로 하는데 공단에서 왜 우리가 청구한 비용을 받을 때도 또 세금을 떼냐라고 많이들 청구를 했는데 비용이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구를 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종소세,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소득 신고를 할 때도 별도로 보험 수입에 관련돼서 또 신고가 들어가지만 공단에서 우리 병원에 지급할 때도 마찬가지 3.3%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개원을 하고 운영을 하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청구를 했는데 비용이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실제 청구하시는 분들한테 조정된 게 아닌지 확인을 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공단에서 실제 지급할 때는 이렇게 세액이 또 3.3%가 빠진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학교 구강검진 비용은 계약을 체결한 학교에서 치과로 계좌가 입금이 되며 기타 수입에 들어간다. 그렇죠? 학교 구강검진은 별도로 학교에서 지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건소 틀니 사업을 치과가 위탁받아 발생한 수입은 국가사업으로서 우리가 세무신고에서 제외된다. 아니죠. 이거는 기타에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수입으로 잡혀서 세무신고를 또 다시 별도로 해줘야 되겠죠. 다섯 번째, 다른 치과에서 우리 치과로 검체 검사를 의뢰해 발생한 검사료도 병원에 기타 수입에 들어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게 되면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병원뿐만이 아니라 각종 뭔가를 수집을 할 때 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또 우리가 오는 환자분들마다 다 이런 것들 정보를 기재를 할 때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다 체크를 하고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강화가 돼서 많이들 시행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죠. 특히나 이제 치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각종 개인정보를 습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돼서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이걸 자율 점검을 해야 되는 항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시면은 병원에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한번 보기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기를 보도록 하면은요. 개인정보보호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은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법이 먼저 들어간 게 있다라고 하면 그 법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번을 보게 되면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부 개인정보 수집 연락을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상위가 의료법이기 때문에 의료법을 우선 적용하고 나서 이 의료법에 없는 것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우리가 보고 법을 적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처리를 한다. 그렇죠. 4번, 처방전을 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열람은 의료법보다 개인정보법을 우선한다.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상위가 제가 의료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료법을 먼저 우리가 보셔야 한다라는 거 우선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5번째는 의료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대한 우리가 제한이 없으므로 요양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개인정보 규정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돼 있는데 요즘에 다 이거를 우리 병원에서 CCTV를 어디에 설치하고 있습니다를 반드시 그쵸 환자가 보이는 곳에 설명을 해 놓는 안내판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처리를 해주셔야지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르게 설명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은 치료 재료 구입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재료 구입 신고는 우리가 청구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장비 신고도 해야 되지만 이 치료 재료 신고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료대 신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관련 규정은 반드시 우리가 심평원의 상한 금액 목록표에 등재된 품목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전에 쭉 봤던 항목 중에 아말감이라는 재료가 청구가 들어가는 재료에 있었죠. 그리고 버나 우리가 봉합사도 청구에 들어가는 우리가 재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 금액 목록표에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가 그쵸. 아말감 재료하고 봉합사는 그렇게 등재가 되어 있는 품목이지만 버나 우리가 이런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상한 금액 목록표에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등재가 되어 있는 품목만 우리가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실제 병원에서 구입한 실제 구입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제 구입한 거 따로 그 다음에 우리가 심평원에 신고돼 있는 이제 상한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금액으로 대부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한 금액보다 비싸게 사도 우리가 상한 금액만큼만 청구를 한다라는 거고요. 상한 금액만큼 이제 뭐 10,000원이라고 하면 10,000원의 상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근데 실제 우리가 구입한 거는 9,000원이라고 해서 10,000원으로 신고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구입한 건 9,000원이면 9,000원으로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세서에 그러니까 구입한 그 영수증에 찍혀 있는 실구입가로 우리가 청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실사용량과 관계없이 정해진 사용량 기준으로 우리가 산정을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뭐 아말감 같은 경우에는 2개를 쓰든 3개를 쓰든 4개를 써도 일단은 캡슐은 우리가 2, 3개를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기준이 따로 별도로 있는 건 아니지만 청구를 할 때는 그렇게 청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GR 같은 경우는 회당 산정한다라는 기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 산정한다라고 돼 있으면 한 치아에 한 번만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 자체가 회당으로 산정한다라고 딱 명시가 돼 있는 경우에는 한 번만 청구를 한다라는 게 우리가 정해진 사용 기준량이라는 거고요. 단 이제 봉합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사용량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2개를 쓰든 3개를 쓰든 청구가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 규정은 이렇게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실구입가로 이제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와 반드시 청구를 하기 전에 재료대 신고가 먼저 선행이 돼야만 청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보기 1번을 보도록 하면 급여 치료 재료로 등재된 품목만 치료 재료 구입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등재된 품목만 우리가 급여로 그 품목만 우리가 구입을 해서 재료 신고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일이나 혹은 버 이런 것들은 청구는 하지만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재료 신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렸죠. 두 번째,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사용과 관계없이 정해진 일회 기준량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사용량과 관계없이라는 거는 일단 기준량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는 그 기준대로만 청구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예외적으로 봉합사 같이 실사용량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여러 개를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사용된 치료 재료에 대한 비용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구입한 실구입가로 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비싸게 주고 사도 사실은 실제 비싸게 주고 산 거는 상한금액만큼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을 한 경우에는 또 상한금액을 주는 건 아니고 실제 구입한 좀 저렴하게 구입한 금액으로만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다음 네 번째는 사용한 재료들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먼저 청구를 한 후 재료대 신고를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료는 반드시 청구하기 전에 먼저 재료대 신고를 하고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다음 다섯 번째, 버나 나인타임 파일은 정액 재료로 재료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급여 치료 재료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반드시 청구 전에 재료대는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30번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준비한 문제는 다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을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제 올해 마지막 정기 시험이죠. 그래서 병원 사무관리사 시험을 취득함으로써 올해의 목표를 잘 이뤄서 2020년 한 해 마무리가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